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녹화 전에 오늘따라 입술이 빨갛다, 화장을 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입술이 부름 떴어. 어제 무리해갖고.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내가 어저께 무대에 올라갔어. 그 맨 마지막에 나온 친구들. 와, 멋있더라. 예. 내가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막 이렇게 저쪽으로 막 오는데 내가 카메라 2대 때문에 못 움직였어. 내가 그걸 들고 막 쫓아가면 도망갈까봐, 놀랄까봐, 가수가.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내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그냥 작살내는데. 내가 사실은 이제 어저께 그 시청광장에 나무 있는데 벤치에 있었어. 근데 그 벤치에서 자꾸 뛰니까 사람들이 옆에 앉아있던 청년이 조용히 일어서 도망가더라고. 벤치가 무너질 것 같았나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땅바닥으로 내려갔잖아. 땅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막 펄펄 뛰었더니, 아이고, 거기가 돌바닥이잖아. 허리가 작살나는 줄 알았어. 나 진짜 허리 진짜 아파. 어제가 또 우리 딸 몸 푼 날인데, 우리 딸 낳느라고 몸 푼 날인데, 내가, 진짜.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이제 60대. 몸이 60대라서, 영 그래. 자, 뭐라는 거야, 지금? 예. 네네. 돌바닥에서 뛰니까 몸이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 예. 자, 여러분, 제가 오늘따라 이뻐 보이는 이유. 사실은 이제 나의 입술이, 원래 나는 그 립스틱 안 발라요. 예, 립스틱 안 발라도 워낙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입술을 잘 안 발라. 근데 이제 겨울 되면 트는데, 지금 막 이제 틀라고 그래. 오늘 날이 추워가지고. 좀 막 틀라고 그러고, 입술이 지금 막 부릅떴어요, 이런 데가. 내가 어제 막 소리를 너무 질렀나? 오빠! 그러면서? 맞아, 오빠! 예. 여기가 지금 막, 고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입술이 여기가, 부르트는 거는 영양소가 부족한 거잖아. 그치? 영양 결핍. 맞아. 영양 결핍인 것 같아. 내가 오늘 점심 때 내가 짬뽕을 시켜 먹을까? 그러다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제 입는 옷이 맞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점심 때는 그 야채만 삶아서 먹었다고. 야채만 데쳐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설사를 7번인가 했어. 7번? 7번? 한 8번? 화장실에서 저기 변기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내가 오늘 방송이 좀 늦었어요. 예.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나는 우엉차를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 딱 녹색이었어. 이게 추천을 못해서 그래. 이게 내가 추천을 못하니까 이게 내가 녹색 써서 혼자 하고 앉아있어. 자, 빨리들 추천해봐봐. 아직 추천 안 한 인간들. 이게 적인 것 같아요. 채소가 뭔가 이렇게 좀 오래된 걸 내가 삶았는지, 지금 막 설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당황스러워. 살 좀 빠졌겠지? 근데 옷이 너무 옷이 너무 껴가지고 지금. 자, 오늘 내가 이 옷을 입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손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손님이 누가 오실까요? 자, 여러분 지금 때가 때이니 많지. 때이니 많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번 국정교과서가 박근혜뿐만이 아니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박정희를 부관 참시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오늘 오시는 분은 박정희하고 아주 관계 있는 분이에요. 박정희의 천적. 예, 박정희의 천적. 누굴까요? 박정희의 천적? 그럼 누구? 박정희의 천적. 자, 박정희의 천적은 누구일까요? 박정희의 천적 아직도 안 나온다. 아직도 안 나와. 예, 장준하. 장준하. 정답. 장준하 선생님인데, 자, 그럼 우리 장준하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장준하 선생님의 아들 장호준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굴까요? 자, 그럼 장준하와 관계되어 있는 인물. 자, 다음 질문. 2번 질문. 예.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연구 중인 사람은 누구?
답 나왔는데 누굴까요? 예, 고상만 조사관님. 예, 저기 뭐야,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예, 그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셨던 고상만 조사관님이 오늘 저희 집을 방문하기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3시, 예, 3시쯤에 이제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3시에 띵동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해야 될 이야기를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이 옷이 이렇게 구겨졌어. 어떡하면 좋아. 회사 돈으로 인터넷 BJ에게 억대 별풍선을 쏜 사람이 있대. 누굴까? 누굴까? 예, 회사 돈으로 억대 별풍선을 쏜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참 궁금하네요. 그죠? 예. 나는 확실히 아니야. 예. 나는 확실히 아니야. 왜냐면 나는 억대 별풍선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아유, 정말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나는, 예. 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참 뿌듯해요. 나는 저런 일에 걸릴 일이 없어. 아유, 정말.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저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사실은 아프리카 BJ들한테 참 미안해. 아프리카의 모든 BJ들한테 내가 참 이제 미안한데, 이게 이제 내가 한 건 했을 때마다, 가만 보니까 이제 내가 한 건 했을 때마다 아프리카에 대한 그 비난 기사가 쏟아져. 그치? 예.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이 뭔가 한 건 해가지고 지네 뜻이 좌절되면 그 다음에 꼭 그렇게 앙심을 품고, 예, 꼭 앙심을 품고 아프리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막 쏟아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BJ들이 참 고생을 하고 있어.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예,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일단 이제 우리 그러니까 쟤네들이 아프리카를 건드렸다는 건 뭘 의미한다? 쟤네가 아프리카를 탄압하고 아프리카를 건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망치분이 또 한 건 했구나. 또 이 박근혜 심기를 건드렸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사실 이제 이러다가 아프리카 BJ들이 막 망치분이 나가라 그럴까봐 내 진짜 걱정이야. 예.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자, 네. 자,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내보낼게요. 제가 왜 탕탕절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채팅창에 쓴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탕탕절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니까, 막지는 않겠는데, 왠지 탕탕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야. 이거 누가 시작했어, 그 말을? 예. 이제 이게,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날이 10월 26일이다. 나는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박정희가 죽은 날은 10월 26일이 맞아. 예. 엊그저께 10월 26일이 박정희가 1979년에 총 맞은 날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안중근 장군이죠. 안중근 장군이 이토 히로부미를 쏜 날이 10월 26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갑자기 오늘은 탕탕절 막 이러면서 박정희 쏘고 이토 히로부미를 쏜 날이다라면서 막 얘기가 돌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겠어, 출처가. 난 이토 히로부미가 10월 26일에 총 맞았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잠깐만. 출처가 어디야? 블로그에서는 나오네. 예. 블로그에서 보니까 한 군데에서 10월 26일에 그랬다고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다. 국제신문에. 예. 사실인가 보네요. 예, 예. 그 1909년 10월 26일. 내 날짜를 몰랐어. 예. 지금 이제 언론에 나왔네. 언론에 이 그 국제신문 기사에 보면 안병화의 시사 한자 성어라는 데에 보면 그 1909년 10월 26일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장군이 그 저기 사살했다는 예, 날짜가 나오네요. 예. 이제 이 10월 26일이 예, 이 10월 26일이 109년에 그러니까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가 총을 맞은 날이기도 해요. 예.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박정희는 독재자가 맞고 박정희의 과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렇게 우상화돼서도 안 되고 공정한 평가로 그 매장돼야 될 인물이 많지만 우리가 농담처럼 그렇게 무슨 탕탕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박정희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요. 뭐 탕탕절이라고 그러면서 박정희가 죽은 날이라고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박정희 지지자들을 결집시킨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후폭풍도 생각을 해야 돼. 나는 그래서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가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널리 알리는 거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제는 말할 수 없단가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왜 김재규가 박정희를 쐈는지 그 재판 기록이 나와. 김재규 재판 기록 이야기가. 그런 거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막 탕탕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실을 전달하지는 못하면서 반감을 쌓게 되는 거야. 박정희가 실제로 경제를 성장시켰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에는 박정희가 특별한 혜택을 베풀었고 그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왜 박정희가 죽었어야 됐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탕탕절 그러고 다니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박정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감을 갖게 돼요. 반감. 역효과가 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탕탕절이라고 쓰고 있을 그 시간에 뭘 해야 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정희 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1.6에 관한 그 주소 링크 시키는 건 내가 절대 막지 않아.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왜 박정희를 김재규가 쏠 수밖에 없었나? 그걸 널리 알리는 거는 좋은데 이걸 탕탕절이라고 쓰고 다니는 건 이거는 도리어 박정희 지지자들, 박근혜 지지자들에게 빌미를 주고 역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저의 생각이 100%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드는 생각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괜히 저놈들이 역풍의 빌미로 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참 보수적이에요. 그죠? 예.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야. 이게 보수적인 사람하고 진보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그 규칙이나 제도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신경 안 써. 자기가 볼 때 옳다 싶으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데 나는 굉장히 그러질 못해요. 내가 이렇게 성향 자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진짜 보수는 침묵하고 있는데 가짜 보수들이 보수인 척하고 설치는 바람에 나라 꼴이 엉망이 됐는데요. 좌우지간 망치 부인의 기우이길 바래요. 예, 망치 부인의 너무 지나친 걱정이길 바라고 다만 여러분들은 망치 부인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해야 될 이야기로 들어가면
음. 그, 일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김현정 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가 2008년부터, 나는 김현정 쇼를 2008년부터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김현정 쇼가 7시에 시작했다가 7시 반으로 옮기고, 이걸 이제 쭉 봐왔단 말이에요. 김현정 쇼에 대한 나는 진짜 이 광팬이다시피 했어. 근데 이제 김현정 씨가 어느 날, 뉴스쇼를 떠났어. 떠났다가 8개월 만인가, 한 1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김현정 쇼를 제작하는 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언론의 역할은 어떤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진보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새누리당 쪽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김현정 씨가 돌아온 다음에 분위기가 진짜 좀 웃기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오늘도 듣다가 꺼버렸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저께 박근혜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점점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강행하게 했다고 전쟁을 선포했어.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역사를 왜곡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그 말은 역사 서술에 지가 개입한단 말이에요. 국정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그 말은 국정교과서에 자기가 개입하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얘기라고. 이건 일종의 계엄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심각한 시국이라고. 그런데 이 심각한 시국에 방송을 하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 40대가 여중생을 임신시킨 이야기, 이걸로 무슨 라디오 법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라디오 법정 전에 앞부분으로 뭘 얘기했느냐 하면, 똥침 논란. 도서관에서 7살짜리 여자아이에게 그 청소하는 할머니가 똥침을 놨는데 그게 성추행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김현정 쇼가, 정말 오늘 같은 날, 사실 이제 어저께 박근혜 연설이 있었어. 그러면 박근혜 연설에 대한 각계각층의 평을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게 언론이 해야 될 일 아니야? 그러니까 권영철, 변상욱, 그 다음에 김성환도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막 말을 잘라, 중간에. 말을 되게 막 자르고 건성건성으로 지나가.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무슨 천경자 화백에 자식들이 무슨 분란이 일어났나 봐. 그런 거 인터뷰를 길게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나는 김현정 쇼에 대한 애정이 있고요. 예. 이 김현정 쇼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진짜 좀 문제 있다고 봐. 제가 좀 지나친 거예요? 나는 이 김현정 쇼는 손석희 뉴스만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나는 김현정 쇼가 한겨레 신문이 국정교과서 광고를 실은 게 비난받는 것처럼, 김현정 쇼는 오늘 같은 날 이 박근혜 시정연설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고 각계각층, 만약에 자기가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면 새누리당의 입장, 새정연의 입장, 혹은 학계의 입장, 서울대 교수들 수백 명이 지금 일반 교수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면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김현정 쇼가 해야 될 일이지. 무슨 천경자 화백의 자식들의 쓸데없는 인터뷰를 긴 시간 내보내고, 똥침 사건이니, 여중생 임신 사건이니, 그게 지금 해야 될 일이야? 언론이라는 게 뭐야? 언론이라는 게 공영방송, 이게 CBS가 얼마나 중요한 공공재인데, 보니까요, 이거는 엄청난 압박을 견디다 못해. 예. 엄청난 압박을 견디다 못해. 지금 이 김현정 쇼가 약간 제작진 자체가 되게 수동적으로 제작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너무 지나친 건가요? 오늘 같은 날 김현정 쇼는 그 많은 인터뷰 코너에 박근혜 시정연설에 대한 각계 입장을 들었어야지. 내가 볼 때 PD가 바뀐 것 같아. 제작진이 바뀐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그 라디오 법정이라는 거래요. 그 라디오 법정이 이제 뭐 금태섭 나오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이 라디오 법정이라는 게요, 뭐 재미삼아 할 수 있어요. 재미삼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 라디오 법정은 내가 볼 때 콜로세움하고 같은 거야. 콜로세움의 검투사들하고 같은 얘기라고. 무슨 얘기냐? 소위 라디오 법정이라는 게 뭐냐면 세간의 이슈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막 찬반 토론을 해. 찬반 토론을 한 다음에 둘 중에 어느 변호사 편인지 사람들한테 손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중요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콜로세움에서, 옛날에 이제 로마가 원래 공화정이었어요. 로마가 원래 공화정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정치를 황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공화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민이죠. 시민과 귀족이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였어. 그런데 카이사르 시저가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1인 독재, 그러니까 황제 체제를 만드는 거야. 뭐 너무나 이 정치인들이 많아서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황제 독재 체제를 만들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자기의 그 양자를 황제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로 인해서 공화정이 막 반발을 하다가 그 아우구스투스가 나름대로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라는 기록이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공화정이 무너지고 황제 체제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확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잖아.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한 짓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콜로세움으로 불러 커다란 경기장으로 불러갖고 거기서 검투사들의 피 튀기는 혈전을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검투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목에다 칼을 딱 겨누고 황제를 바라봐. 그럼 황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딱 들어. 그러면 이제 그 시민들이 살려라 살려라 아니면 죽여라 죽여라를 의견으로 내는 거야. 그러면 그때 황제가 시민의 뜻에 따라서 인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거야. 살리라는 게 다수면 살려라. 죽이라는 결정이 많으면 죽여라.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시민들이 진짜 주권을 빼앗기고 정말로 정치 참여권을 빼앗기고 검투사의 생사의 결정권을 황제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황제를 통해서 검투사의 생사를 결정하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그게 사메스 정책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콜로세움의 의미인데 지금 이 라디오 법정이라는 거 내가 볼 때 딱 그걸 반영한 거야. 국민 여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국민들에게 내가 반대 의견을 얘기해서 우리가 여론으로 이겼다. 그거는 법적인 판결이 아니야. 법적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다만 그걸로요 대리만족을 느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대리만족을 느끼고 넘어가는 거라고. 예,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라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아주 문제 있는 프로라고 난 생각해. 그 라디오 법정이. 그러면서 그 라디오 법정이 오늘 같은 날 뭐 40대가 여중생을 임신시킨 내용을 가지고 이 중요한 날,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이 그 국민 참여재판 광고를 그 무슨 저 집밥 아저씨가 하고 있어. 근데 이 국민 참여재판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원래 국민 참여재판이란 누가 들어가야 되냐? 정말 일반 시민들, 일반 그 시장에서 일하는 막노동꾼도 들어가고, 아니 뭐 시장에서 일하는 정말 상인들도 들어가고, 건축업체에서 일하는 막노동꾼도 들어가고, 일반 교사도 들어가고, 그냥 일반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이런 사람들 다양하게 구성돼야 국민 참여재판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참여재판을 추진할 때는 그런 취지로 추진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국민 참여재판이 그렇게 그 다양한 시민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는 거의 50대 남자들이 중심이래요. 소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나이 많은 남자들 중심으로 이 국민 참여재판이 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국민 참여재판의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야. 지난번에 낙검수 때는 굉장히 괜찮았는데
그 이외의 국민참여재판이 별로 결과가 좋지 않대요. 예. 국민참여재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으로 꾸리는 대상이 전혀 모든 계층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 남녀, 성별, 그 다음에 연령대별, 다양한 직업군으로 꾸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예.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 때도 그래서 웃기게 결론 내린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단을 꾸리는 측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막 홍보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야. 어디서 공정하지 않냐? 그 배심원단을 선정하는데 공정하지 않다.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배심원단을 뽑고 있다. 그래서 나는 좀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라디오 법정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폐해, 그게 옛날에 왜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슨 그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무죄, 유죄. 그 프로를 통해서 뜬 게 누구야? 오세훈이야. 기억나죠? 옛날에 그게 김대중 때였나? 무슨 변호사 프로그램이 있었어. 이거 무슨 솔로몬의 선택인가?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프로그램으로 결국 오세훈을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어.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오세훈, 고승덕 이런 사람들을 최고의 스타로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정치하는 기반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은 차라리 그냥 뭐 찬반이 갈리는 걸로 끝나. 그런데 이 라디오 법정의 폐해는 뭐냐 하면 이걸로 세대결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대리만족을 주는 거지. 뭔가 결정했다라는. 이건 옛날에 박정희가 그 프로레슬링을 만들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욕먹을 때마다 한일 레슬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일본 레슬링 선수를 우리나라 레슬링 선수가 박치기로 막 쓰러뜨리면 환호하게 하는, 그게 딱 그 콜로세움 정책을 따라한 거야. 그 다음에 전두환은 그 프로야구를 항상 가을에 했고, 그래서 이 가을에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프로야구 시즌을 그 시절에 넣어서 국정감사에 관심도 없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난 가을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국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나온 뉴스보다 프로야구에 대한 뉴스가 더 많아. 그죠? 예. 이게 바로 뭐라 그러나 3S 정책이라 국민을 우민화하는 정책인데, 어떤 자기네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걸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들고 일어나서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를 무마시키는 거. 아주 고도의 이 지배 정책인데, 나는 이 라디오 법정에 대해서 오늘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필요한, 가령 지난번에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서 데리고 왔잖아. 미국에서 데리고 왔잖아. 근데 미국에서 데리고 온 그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 실정법상 처벌 못할 가능성이 더 커. 금태섭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대중이 다수가 선택한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아주 나쁜 착각이라고. 지금 현재 실정법상 법정에서는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을 그 당시에 증거가 불충분했고, 얘는 이미 불법 무기 소지죄로 한번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야.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거 논란을 낳는 거고, 이걸 만약에 처벌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그래. 예.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는 소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옛날에 묵은 사건들을 막 그것이 알고 싶다 팬덤을 통해서 회자시켜. 그래서 솔직히 지금 현재 박근혜의 만행보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적극적으로 게시판에 퍼돌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건에 관심을 주목시키고 그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 박근혜가 소환하는 거야. 전두환 재산 환수 그때도 그랬어. 전두환 재산 환수 쇼, 그 다음에 지금 이태원 살인사건 쇼,
과거의 묵은 사건들을 막 끄집어내서 이 사건들을 마치 박근혜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국민들한테 뭘 심어주는 거예요? 착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술이야 이거. 거기에 이 김현정 쇼의 라디오 재판정이 악용되고 있다는 거지. 나는 이런 프로는 이거 김현정 씨의 생각은 난 아닐 거라고 봐. 아마 그 제작진의 아이디어일 텐데 이 제작진은 도대체 누굴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공기로서, 사회적 공공재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가지고 올 파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김현정 쇼의 가장 중요한 매력은 뭐였느냐? 정말 그 상대방을 날카롭게 물고 늘어지는 그 질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KO 시켰던 김현정 앵커의 김현정 그 PD의 날카로운 인터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그 천경자 화백의 몇 달 전 사망한 천경자 화백의 그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었나? 이게 감각이 그렇게 떨어졌나? 나는 이거 김현정 씨의 이름을 팔아서 이 CBS의 압박을 지금 누군가가 가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 느낌이 그렇다 이거야.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김현정 뉴스쇼의 모습은 그렇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오늘 같은 날 고상만 같은 사람한테 인터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정말 CBS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예, CBS를 지켜내야 돼. 이게 라디오 지금 라디오 우리가 지금 KBS, MBC, SBS 다 뺏겼어. MBC가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의 이 지상파가 우리의 그 지상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단 말이야. 지금 오로지 케이블 손석희 뉴스 하나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CBS까지 잃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CBS를요 꼭 살려내야 돼요. 꼭 살려내야 돼. 가령 내가 그 이상돈을 뭐 뉴스 뭐더라 그 미리 예측하는 코너가 있어. 거기에 이상돈을 출연시켰더라고. 차라리 이상돈은 나아 그래도. 이상돈은 차라리 나아. 그런데 그 나머지 전체적인 구성을 볼 때, 전체적인 구성을 볼 때 이건 정말 김현정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국민들 우민화시키는 교과서대로 가고 있다. 난 매우 심각하다. 라는 경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김현정 쇼를 듣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요즘에는 보면 차라리 김현정 쇼 전에 하는 이재용 뉴스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가더라고요. 예.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뤘고요. 그러니까 지금 CBS가 내가 그랬잖아 옛날부터. 나는 CBS를 들으면서 저쪽 애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소위 이제 그 새누리당의 공작을 CBS를 들으면서 내가 파악했던 사람이야. 원래 CBS는 새누리당 입장을 잘 표현해 줬어. 그런데 지금 김현정 쇼가 돌아와서 기대에 차서 듣고 있는 우리한테는 나는 굉장히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니 CBS도 언론이고 양쪽의 입장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KBS, MBC, SBS, MBN, 채널A, TV조선 쟤네 6개야. YTN까지 하루 종일 7개 뉴스와이 8개가 하루 종일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우리 편이어야 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개소리 하는데 CBS 라디오하고 손석희 뉴스하고 우리 2개밖에 없는데 이 CBS 라디오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어떡해. 예.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CBS 뭐 탈퇴한다는 둥 뭐 듣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 계속 들으면서 잔소리해야 돼.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끔 여론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자, 나는 김현정 쇼에 대해서 앞으로도 날마다 들을 거고 앞으로도 날마다 항의하면서 계속 감시할 거야. 왜? 언론 하나가 썩어버리면 국민 절반을 잃게 돼요. 수유역 조심히 다니세요. 왜? 수유역에서 나한테 테러라도 가하게?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말이에요.
상황이 심각해요. 무슨 상황이 심각하냐? 국제관계 상황이 되게 심각해. 여러분, 지금 미국이 말이에요. 미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에 대해서 그 항의를 하고 있잖아, 지금. 항의를 하면서 거기 비행기 날아가고, 그 다음에 상선을 마음대로 지나가겠다. 이제 그런,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무력 시위를.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지금 무력 시위를 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박근혜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잠깐만요. 여러분, 3시가 되면, 잠깐, 내가 2시 50분에 미리 알려주세요. 녹화 끊고 가야 되니까. 네. 중국이 잘못하면 분명히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압력을 넣고 있어. 자, 그러면서 지금 그럼 중국의 인공섬이 뭐냐? 남중국해의 인공섬이 뭐냐 하면, 그 바다 이름이 뭐냐면 옛날부터 남진해였어. 남진해. 들어봤죠? 그 남진해 할 때 그 진해가 뭐냐면 차이나야. 그래서 거기를 옛날부터 남중국해라고 불렀어. 근데 이 남중국해에 대해서 소위 이름은 남중국해야. 옛날부터 중국이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서 주장을 했던 데, 자기의 어떤 세력권을 펼쳤던 데야. 근데 국제법상 그 남중국해가 너무 중국의 독점권을 허용하기 너무 넓다.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인공섬을 세웠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어도처럼 바닷속에 잠긴 섬이 있는데 그 섬에다가 인공 건축물을 세워가지고 인공섬을 만든 거야.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됐으면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 인공섬을 세워놓고 여기까지를 중국의 영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언제냐? 아주 오래된 일이야. 벌써 그게 한 5, 6년 전? 예. 아니야,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예.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야. 요즘에 처음 한 게 아니라, 예. 그게 몇 년도인지 한번 찾아볼래요?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 그게 언제인지 찾아봐. 되게 오래전 일이야. 그래서 그때 남중국해에다가 인공섬을 건설할 때,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얘기하겠냐면, 이명박 때로 난 기억나. 그래가지고 이제 영토 분쟁, 러시아하고 일본의 영토 분쟁, 그 다음에 뭐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 예. 그런데 지금 이 남진해의 문제는, 자, 어때요? 그 말, 제가 현재까지는 잘못한 거 아니죠? 현재까지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시위하는 게 누구를 위한 시위냐? 일본을 위한 시위야. 이게 지금 남중국해 인공섬 부분에 가서 미국이 시위하는 게 일본을 위한 시위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일본의 영토 분쟁이 있는데, 그 당시 아마 중국이 인공섬을 세워서 일본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걸로 나는 기억을 해요. 내 기억이 잘못됐거나 정보가 잘못됐으면 알려주세요. 이게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해.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남중국해에 가서 시위를 하는 거는요, 일본의 자위대 활동하고도 나 연관된 거라고 봐. 이게 지금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서 남중국해에서 일본이 자유롭게 자위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이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근데 중국도 전쟁은 원하지 않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바다야. 그 바다를 일본한테 내주겠어? 안 내주지.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에 내줘라. 내주겠냐고. 내줄 거야, 안 내줄 거야? 안 내주잖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남진해에는 자기 바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일본에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라고 하겠어? 당연히 안 하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을 했다. 만약에 미국이 인공섬을 만들 때 맨 처음부터 개입했다면 그건 말이 돼. 그건 인공섬을 만들 때부터 아니 원래 국제법상 영해는 그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만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 거기 범위를 넘어서면 그거는 공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때 어떤 시위를 했다면 그 말이 돼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중국의 남진하해 앞에 가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뭐냐? 일본의 자위대법 통과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야. 일본한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오버액션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럼 우리는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중국하고 미국이 자 그럼 이러면 중국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겠지. 그럼 중국의 기분이 나빠져.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중국 본토에서 할까? 미국 본토에서 할까? 한반도에서 할까? 잘 생각해봐. 중국이 화가 났어.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한다면 어디서 하겠냐고? 중국 본토? 미국 본토? 대리전 링을 한반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이 뭔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입장을 표명해라 라고 미국이 얘기했을 때 이걸 우리가 그냥 가만히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그런 미국의 그 요구를 따라서 중국을 비판한다. 그래서 안 되는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도리어 이 한반도가 북한 대 중국, 북한 플러스 중국, 그 다음에 한미일 이렇게 3대2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럼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보겠어? 누가? 어차피 북한은 피해볼 게 별로 없어. 결국 남한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국제 문제, 미국의 남진하해 시위에 대해서 뜬금없이 이제 와서 남진하해에서 시위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동북아 패권을 쥐어주기 위한 응원전이라고 보이고 무엇보다 일본의 이 동북아 패권을 쥐려는 그 태도는 과거 전범 국가에게 그 무력 시위권을 줬다라는 거, 무력권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은 국제사회에 비난받기에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자위대 활동에 대외 활동을 허락해 준 거, 그걸 보장해 준 것은 전범 국가에게 대외 파병을 허락한 한마디로 또 재범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미국이 도리어 국제사회에 비난받아 마땅한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중국을 비난할 문제는 난 아니라고 봐요. 물론 중국이 남진하해에서 인공섬을 세웠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봤어. 그거는 너무나 의도적이다. 그런데 이건 누구도 했냐? 노무현도 했던 일이야. 노무현 대통령도 이어도에다가 그 인공 건축물을 넣었어요. 인공 건축물을 쌓고 여기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바다다. 그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걸 아마 이명박이 없앤다고 그랬을걸?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어도를 이어도인가 마라도인가 하여튼 최남단에 그 인공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어, 노무현이. 근데 그걸 이명박 때 문제 있다고. 이어도 맞아요? 예. 이명박 때 그게 문제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인공 건축물을 폐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논란으로 만든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국의 영향력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봐봐. 독도가 우리 바다인 것처럼, 울릉도 독도가 우리 바다인 것처럼 어쩌면 중국이 남진하해, 그 이름이 왜 남중국해겠어? 거기 중국의 영향력 있는 바다였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뒤집으려고, 이거는요, 박근혜가 역사책을 뒤집겠다라는 것과 나는 다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봐. 남의 나라의 영토 문제, 미국과 중국의 영토 문제, 중국과 일본의 영토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거 내정 간섭이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도 내정 간섭이야. 우리나라 독도,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독도에 대해서는 왜 미국이 아무 말 안 했어? 이제까지 독도에 대해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지네 땅이라고 개질할 때 왜 미국은 아무 말 안 했냐고. 왜 다른 나라의 영토 문제가 개입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침묵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남진아에서 이런 시위를 벌이면서 일본에다 힘 실어주기를 하냐고. 그 남진아이를 풀어준 순간 일본에 결국 중국 침략 야욕,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우리나라, 북경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북경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야욕을 계속 부추기는 짓이야. 나는 이거 되게 문제 있다고 봐요. 중국이 지금 필리핀, 일본, 저기 영토 분쟁하고 있고, 일본은 중국, 러시아하고 영토 분쟁하고 있고, 그러는 거지. 그건 그들 나라에서 알아서 할 문제야. 제3국이 끼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아니,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그럼 미국은 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침묵했느냐?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라. 그럼 우리도 남진아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한테 한마디 할 테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부의 그 정책자들이라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겠어. 미국이 이제까지 독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계속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놓고 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편을 확실히 들어주냐고. 그래놓고 우리더라도 거기에 개입해라. 그럼 왜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침묵했는데.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그 또 한일 정상회담이 있어. 한일 정상회담이 11월 2일에 있을 예정인데 지금 이제 박근혜는 11월 1일 날 그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하고 있잖아. 11월 2일에 이제 그 국정교과서 행정고시를 강행한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막 가득 올라오니까 그 11월 2일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베한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걸 요구를 한 거야. 그걸 일본 측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절당했어. 일본에서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왜냐면 아베 지금 자위대를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게 뭔데? 자기네들의 전범의 행적에 대해서 전범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걔네들은 위안부가 돈 벌려고 따라다녔다고 주장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걸 왜 아베가 사과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한테 그 위안부 문제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절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11월 2일에 한일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를 발표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 일본에다가 이런 걸 제안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흐지부지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일본의 NHK에서 일본의 국영방송에서 11월 2일에 한일 회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보도가 없어. 근데 일본의 NHK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런 보도를 했냐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아무 발표가 없어. 뭐 하자는 거지? 뭐 하자는 거야? 일본의 NHK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그래놓고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를 그 아베한테 뭔가 받아낸 것처럼 그렇게 또 국민을 속여보겠다는 거야? 그 쇼를 준비하는 거야? 아베가 자위대를 이끌고 북한에 가는 거에 대해서 북한으로 자위대가 침공하는 걸 막지 못한 주제에 11월 2일 날 또 무슨 쇼를 해가지고 국민을 속여먹으려고. 아니 우리가 남의 나라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정상이 국민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일하는 대통령이 그 남의 나라 언론사를 통해서 외국 정상이랑 회담한다는 거를 봐야 되겠어?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걸요 관심 있게 감시해야 된다는 거. 다음 이야기는 뭐냐? 예. 자, 국정화 그 기사 하나 찾아주실래요? 예. 기사를 하나 찾아주시는데 뭐를 찾냐 하면 국정화 거짓말 드러난 것만 6가지. 예. 국정화 거짓말이 드러난 것만 6가지다. 이게 이제 이 한겨레 신문에 난 이야기야.
국정화 거짓말, 드러난 것만 6가지. 국정교과서 키워드로 본 정부의 반칙 거짓말. 나는 사실 제목을요, 이 국정화 거짓말 드러낸 것만 6가지라는 이 제목도 나 좀 문제 있다고 봐. 왜냐하면 이 제목은요, 누가 거짓말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나는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글자 수가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키워드로 본 정부의 반칙 거짓말, 이게 제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국정화 거짓말 드러난 것만 6가지라는 이 표현은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지 않은 제목이기 때문에 매우 문제 있는 제목이라고 봐요. 나는 지금 한겨레 데스크도 좀 걱정이 돼. 한겨레 데스크에서도 아마 이 제목을 혹시 기자는 밑에 있는 제목으로 썼는데 이걸 위에 있는 제목으로 바꾼 거 아닐까? 국정화 거짓말, 누가 거짓말했는지 드러내야지. 제목만 본 사람들은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제목이에요. 예. 그렇다 해서 한겨레 신문 구독 중단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한겨레 신문까지 잃어버리면 큰일 나. 비판적 지지를 해야지. 정부와 여당이, 내가 그랬잖아.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나는 80%만 믿는다. 이런 경우죠.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내놓은 발표들이 잇따라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거 봐. 이 기사의 논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거짓말을 비판하고 있어. 그런데 국정화 거짓말 드러난 것만 6가지란 제목에는 누가 거짓말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 있질 않아요. 이거 좀 걱정되는 그 문제야. 이 데스크에서 이런 식으로 제목 뽑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난 12일 행정예고 이전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독자로서 항의할 수 있어요. 구독을 끊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집에서 지금 나 구독하는 사람인데 지금 기사 이렇게 뽑으면 어떡하냐? 이건 독자로서 항의할 수 있는 거야. 독자들만 항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제목 뽑을 때 이렇게 물타기 하지 마라.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히면서 제목 뽑아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난 12일 행정예고 이전부터 비밀리에 국정교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비공개 태스크포스팅까지 확인되면서 정부 여당이 무리한 거짓말로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국정교과서 방침을 확정한 시점부터가 불투명하다. 국정교과서 도입 책임자인, 자,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 집중은 한겨레 신문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야. 한겨레 신문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 기사는 굉장히 정확히 쓴 거야. 정부에서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과정에서. 국정교과서 방침을 확정한 시점부터가 불투명하다. 국정교과서 도입 책임자인 황우여 장관은 앞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화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 국감에서 나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검토한 결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화 TF팀은 지난 5일부터 활동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5월부터. 지난 5일부터? 5월 아니고? 국정화 방침이 일찌감치 결정됐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조직을 꾸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조직의 운영 계획엔 지필진 구성 등 구체적인 국정교과서 관련 업무들이 명시돼 있다. 자, 국정화를 위한 거짓말 6가지. 국정화를 목표로 한 거짓말 6가지야. 국정화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온 국민에게 황우여 장관이 거짓말했어요. 이미 10월 5일부터구나. 국정교과서 비공개 TF를 조직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했지만 실제로 추진 주체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임이 수석실이 상황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교수 중에는 집필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서울대, 고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집필 거부 교수 중 집필진 여럿이 있다. 무슨 얘기냐? 서울대, 고대, 서강대, 이화여대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했는데 그 사람들은 교과서를 써본 적도 없다. 이렇게 뻥을 깠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진짜 교과서 썼던 사람들이란 얘기야. 또 예비비로 할지 본 예산으로 할지 결정된 게 없다라고 교육부 관계자가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미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회 예산 예비비 44억 원을 의결해서 쓰고 있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모든 검정교과서, 한마디로 뉴라이트 교과서인 교학사에도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2014년까지 일부 교과서는 유관순은 없었습니다 라고 TV 광고를 하고 있지만 유관순 열사는 국정교과서에 없다가, 이게 중요해. 정부에서 그동안 펴온 국정교과서에는 없다가 검정제로 바꾼 뒤에 서술 비중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주체사상을 정부에서 가르치라고 교육지침에 내렸다는 게 더 중요해. 이후 교육부는 국정화 관련 예산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44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몰래 의결했다. 그럼에도 다음 달인 14일 국회 예산 설명회에서 교육부 담당 국장과 과장은 국정화 예산은 예비비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거짓말한 거야. 국회 교문위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아주 국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야. 국회에서 정부가 국회의원들한테 거짓말한 거는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내놓은 주장도 속속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비서실장은 당시 역사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정화 TF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차원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보고받고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날 국감에서 이 비서실장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에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 중 지금까지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개 대학에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들 가운데 여럿이 금성교학사 등 다양한 출판사의 교과서에 집필에 참여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근거도 없이 펼친 셈이다. 현행 국정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 정부 여당의 공격은 내놓는 족족 반박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방송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교육부가 내보낸 유관순 광고가 대표적이다. 40초짜리 영상에서 교육부는 나는 유관순을 모릅니다. 2014년까지 일부 교과서에선 유관순 없었습니다. 라며 마치 검정 한국사 교과서가 유관순 열사를 배제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2015년 개정된 한국사 교과서 모두에 유관순 열사가 수록돼 있다. 오히려 과거 국정교과서에 유관순 열사 서술이 없었고 검정 전환 뒤에 관련된 서술이 증가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현수막 주장도 사실을 정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판명됐다. 여당 대표적인 좌편향 교과서를 비판해온 금성출판사 한국사 교과서를 비롯해 8종의 검정교과서 모두 주체사상은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고 일제히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검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 교수는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국정화를 억지로 밀어붙이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제 기가 막히죠? 예. 정말 기가 막히죠? 이 대한민국 진짜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러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 왜. 막 너무나 깽판을 치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막 절망하는 거.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막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박근혜가 어저께 그러니까 원래 내가 볼 때 박근혜는 내가 그랬잖아. 국회에 와서 당당하게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작전 공작 피다가 좌절된 거라고. 그 분위기로 온 거야. 월요일에 그렇게 여론이 뒤집어지길 바라고 준비해 온 거야. 며칠 동안 달달 외웠겠지. 그래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생뚱맞았잖아. 생뚱맞게 끝난 거 아니야. 그죠? 예. 지금 박근혜 그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가 어때? 뭐? 지금 이제 조중동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 국정교과서가 왜곡되는 거, 뭐 과거를 역사를 왜곡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그거를 제목으로 뽑았어.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를 왜곡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썰을 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박근혜가 교과서 기술에 개입하겠다는 뜻이야.
정권이 교과서 기술에 개입한다는 건 한마디로 지 입맛대로 교과서를 쓰겠다는 거야. 무엇보다 지네 아버지를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중동의 기본 마인드는 우리 국민이 등신이잖아. 모자라잖아. 우리가 일제히 이렇게 쓰면 이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못 알아듣고 동조할 거야. 이건 내가 볼 때 대한민국 노인들에 대한 무시야.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 대한 개무시야.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라면 그 제목에 분노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 네가 뭔데 교과서 기술에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말 하냐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은 국정교과서 포기하겠다라는 말만 해야 되는 거야. 어디서 지금 이 개잡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제가 지금 국민 여론을 오해한 겁니까? 제가 지금 국민 여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수준 떨어져서 못 보겠네. 아, 우리 방송이 수준 떨어져서 못 본다는 얘기예요? 아, 미안해요. 님 수준에 맞춰서 채널A TV조선처럼 했어야 됐는데, 네, 꺼져주세요. 예. 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이 국정교과서는요, 지금 이 국정교과서는 어떤 보수의 논리로도 통하지 않는 내용이야. 왜? 여러분, 반기문이 가 있는 유엔에서 국정교과서는 정말로 교과서를 시장에서 펼칠 만한 시장 경쟁력을 형성할 수 없는 인구가 아주 OECD에서 국정교과서가 없다 그럴 때 반론을 했어. 아니다! 터키하고 아이슬란드에서는 국정교과서다. 이게 걔네들의 반론이었어. 알고 보니까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50만밖에 안 된대. 인구가 5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여러 종을 펴내봤자 시장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일랜드는 국정교과서가 없어. 그 다음에 터키는 이슬람교야. 이슬람교는 모두 국정교과서래. 이슬람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는 모두 국정교과서래. 근데 그리스도 국정교과서인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일종교과서라고 해야 되는 거야. 왜? 일반 시민이 교과서를 펴내면 그 중에 한 종류를 국가에서 국정교과서로 정해서 쓰는 거야. 지금처럼 정부에서 뉴라이트 필진을 구성해서 지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펼친 교과서를 그걸 선정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모든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다. 역사적인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게 옳다라고 권고해서 심지어 베트남도 올 봄에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대잖아. 지금 우리가 베트남보다 못해. 길거리에 예쁜 베트남 처녀랑 결혼하세요. 베트남이 우리보다 못한 나라인 줄 알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베트남보다도 못한 거야. 유엔의 권유로 베트남에서도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우리 시청자가 외국에 나갔는데 터키에 간 시청자야. 터키로 간 시청자가 거기 이제 영국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우리나라 이제 데려간 자녀를 입학을 시킨 거야. 보통 외국 주재원들이 그 나라 학교에 안 보내고 외국 주재원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에 애들을 보내요. 근데 이제 이 터키에 있는 영국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애들을 보낸 거야. 근데 애가 역사 시간마다 프린트물을 갖고 오더래. 그래서 야 너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그 프린트물 관리 잘 못하니까 너네는 역사 수업을 왜 프린트로 하냐? 교과서를 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애가 교과서가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국정교과서 국사로 공부하는 엄마들이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 엄마들이 쫓아갔대. 한국인 엄마들이 쫓아가서 저 국제학교 역사 선생한테 아니 어떻게 교과서가 없이 역사를 가르치냐고. 그러면서 막 따졌다는 거야. 그랬더만 그 영국 선생이 그러더라는 거야. 어떻게 역사책을 한 권으로 애들을 가르치죠? 어떻게 역사책을 한 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역사라는 건 전부 다 해석이 다양한데, 여러분, 그 E.H. 가라는 사람이 했던 말, 유명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속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맨 첫 부분에 배우는 거야. 뭐라고 하나, E.H. 카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라는 건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차이이다. 예.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속에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똑같은 사건을 놓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몰랐더라고. 그래서 누가 채팅창에 와서 망치 부인의 그 현대사의 반론을 제기하면서 하긴 역사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라고 쓰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누구 맘대로 역사가 해석하기 나름이야. 쉿. 부끄러운 거야 그건. 예.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게 소위 이제 대학생들의 교양도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걸 읽고 있더라고. 고등학교 역사책에도 그 구절이 나오고 그게 고등학생들도 읽는 책이 됐어.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역사라는 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한마디로 현재에 있는 사람이 과거를 어떻게 보는지 계속 주고받는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그 똑같은 사건이야. 그 11.6 사건이 부마 항쟁으로 죽을 뻔한 사람들 입장에선 탕탕절이지. 죽어 마땅한 놈을 죽인 일이야. 근데 박정희 지지자들 입장에서, 박정희한테 뭔가 얻어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은인이 죽은 날이야. 이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란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부마항쟁으로 박정희가 다 쓸어버려서 다 죽어버릴 뻔했던 부산 마산 사람들한테는 박정희 죽은 날이 다행이지만, 이 박정희한테 얻어먹은 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기의 은인이 죽은 날이야.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게 그 역사란 무엇인가 책의 주제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건 어느 한 사람의 입장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거야. 다양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그 시각들을 다양하게 접해보고, 그래서 나만의 사관을 형성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요,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하면 망치 부인님 책을 한 권 선정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저의 사관을 설명한 책은 없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역사책을 권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러니까 자기가 책으로 갖고 싶다는 얘기지.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의 입장으로 쓴 역사책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기억나죠? 그죠?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역사와 관계되는데 다양한 책을 읽었어.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사료를 보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보고 내 나름의 사관을 형성한 거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망치 부인이 보는 시각을 설명한 거라고. 그래서 나는 망치 부인의 사관이 있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래서 망치 부인이 보는 근현대사라고 제가 써붙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역사책 한 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역사책은 사관이 잘못됐다고? 무슨 얘기야? 사관이 잘못됨, 그럼 사회가 잘못됨, 무슨 얘기예요? 짧게 쓰지 말고 길게 한 줄로 쓰세요. 여러 사람이 채팅하는데 말 끊고 들어오면 안 돼. 자,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 사관이라는 건 다양한데 올바른 사관을 가져야 된다가 저 사람의 주장이야. 뭐가 올바라? 뭐가 올바른 건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희는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불러요. 민비년이라고 표현하고 민비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말을 강조해요. 근데 망치 부인은 명성황후는 명성황후로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재희가 틀렸다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이재희가 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이재희는 이재희의 사관이 있는 거고 나한테는 나의 사관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다만 민비라는 표현을 누가 쓰기 시작했느냐? 그게 친일파들이 쓰기 시작한 표현이다. 그건 팩트야.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이재희는 이재희대로 민비의,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너무나 못돼 처먹게 호화사치 낭비라고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외세에 대한 무분별한 입장을 가졌다. 그게 이재희의 입장이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명성황후는 인간적으로는 잘못한 점이 많았고 그 민씨 형제들이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시간을 20년을 늦춘 나는 그 공적은 있다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에게 공과가 있듯이 박정희 시절에 경제가 성장한 게 공이라면 박정희 시절에 독재를 해서 많은 민주주의자를 탄압한 거 이것도 분명한 역사적인 팩트잖아. 박정희 시대에 경제가 성장한 건 맞아. 그러나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킨 건 아니야. 그래서 공과 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중요한 건 뭐냐? 팩트가 뭔지를 봐야 돼. 팩트. 그래, 민비라는 표현은 친일파들이 쓰기 시작한 표현이 맞아. 그런데 그 표현이 먹혀 들어갔던 이유는 명성황후가 소위 그 국민들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해결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여러 외세를 끌어들여서 도리어 조선 침략을 강화시킨 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이재희의 사관이야.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만약에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끌어들이지 않고 러시아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조선은 언제부터 1880년대부터 일제의 식민지였을 거다. 그런데 그 1880년대에 식민지가 될 뻔한 걸 20년을 늦춘 거다. 1910년으로. 그래서 나는 명성황후의 외교 전술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된다. 외세를 활용한 실예다. 그게 나의 사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재희가 옳아요? 망치 부인이 옳아요? 소위 우리 시청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았지 이제까지. 그지? 여러분 나한테 이재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나한테 틀렸대. 그 말이 돼? 그건 이재희의 사관이야. 나는 나의 사관이고 둘 다 뭐가 틀렸는지 옳았는지는 그거는 개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재희의 사관을 나한테 강요하면 안 되고 나의 사관을 이재희에 강요하면 안 되는 거야. 역사라는 건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바라보는 해석과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이재희의 사관과 망치부인 사관 중에 뭐가 옳으냐 투표해볼까? 그게 미친 짓이라고. 그게 미친 짓이라고. 왜냐? 이재희가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망치부인이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의 사관을 정립하면 되는 거지 누구의 사관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느 역사책을 이야기할 때 소위 그러면 왜 교학사는 비판했냐? 박근혜가 만든 그 교학사 교과서는 왜 비판했느냐? 그 교학사 교과서가 비판을 받은 건 편향적인 사관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허위사실. 역사책의 기본은 뭐냐? 팩트를 써줘야 돼. 있었던 사실 자체를 써주되 그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근데 교학사 교과서,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만든 교과서의 문제는 사실 자체를 왜곡했다고. 사실 자체를 왜곡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민자영이 명성황후가 된 것은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황제에 즉위했기 때문에 그 왕비도 황후가 된 것인데 민자영은 대비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제가 시작됐다고만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내정 간섭하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알아요? 1980년대예요. 1980년대라고. 그리고 95년도에 이미 민비라는 표현을 썼어. 왜? 95년에 명성황후가 죽은 다음에 폐위가 됐다고. 폐위됐다가 나중에 추서된 거야. 추존된 거야, 추존.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령 우리가 왕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태조를 태조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왜? 태조 이성계는 살아서 태조 이성계가 아니었다니까? 지금 막 육룡이 나르샤 막 이러면서 태종 이방원이가 주인공이라며. 태종 이방원을 태종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왜? 살았을 때 태종이라고 안 불렀다니까. 태종 임금께서 이렇게 안 했다고. 왕의 이름은 죽은 뒤에 부르는 공식 명칭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언뜻 들었지만, 예. 왕의 이름은 죽은 다음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예. 왕의 이름은 죽은 다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은요 나중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해요. 예. 명칭이 변경되기도 해요. 따라서 명성황후는 이게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는 건 뭐냐? 대한제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저 주장이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는 주장이 왜 계속해서 나오냐 하면 대한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제국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 어렸을 때 대한제국을 나라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명칭만 바뀐 거라 그랬지 대한제국이란 나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사책이 아니었어. 내가 배웠던 건. 무슨 얘기냐? 조선이 망했다. 그 대한제국이 아니라 조선을 자기네들이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일본의 시각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이전부터 민비라고 불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고종황제 시절에, 고종 때, 이미 1895년 이후로는 일본이 15년을 지배했어. 일본이 15년을 지배했고, 그 과정에서 민비라는 표현을 이미 썼던 거야. 민비가 죽지 않았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하느냐라는 일본인의 항의가 나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비라는 표현은요, 명성황후라는 마지막 우리의 왕조,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황제로 죽었어. 그리고 명성황후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고종에 의해서 명성황후라고 명칭이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왜 명성황후라고 안 불러? 고종은 고종이라고 부르면서. 왜? 고종은 고종이라고 부르면서 왜 명성황후는 명성황후라고 안 불러? 그 말이 얼마나 웃겨. 결국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불러야 했던 이유는 명성황후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먹는데 20년이 늦어졌어요. 그 분노 때문이야. 그래서 명성황후를 아주 나쁜 년을 만드는 거야. 물론 명성황후가 국고를 탕진했다, 외세를 끌어들였다, 그게 주요 비판인데, 국고를 탕진한 거는 모든 왕비들이 그랬어. 모든 왕비들이 국고를 탕진했다니까? 다 비단옷 쥐어 입느라고? 왕권이 약할수록 더 그랬어. 솔직히 국고 탕진은요, 세도정치 때가 가장 심했어요. 그런데 세도정치의 왕비들은 김비, 윤비 이렇게 불러? 세도정치 60년 동안 그 김씨, 윤씨, 조씨 왕비들이 더 지랄을 했다고. 그런데 그 왕비들에 대해서 조비, 윤비 이렇게 부르냐고. 안 부르잖아. 다 무슨 왕후, 이게 공식 명칭인 거야. 그 다음에 물론 명성황후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비판해야지. 고종황제라고 부르면서 비판해야 되는 거고. 왜 우리는 명성황후만 유일하게 민비라고 부르는 걸 이제까지 그냥 받아들였느냐. 이게 옛날에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국사 편찬을 했고, 그 서울대 국사학과의 교수들이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었어. 경성제국대학이 뭘로 만들어졌어? 친일파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였어. 그래서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국사를 집필하면서 민비라고 썼던 거야. 그래서 우린 다 민비로 배웠어. 나도 민비라고 배웠다니까. 고종과 민비. 그래서 나는 명성황후라는 드라마가 나올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명성황후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그게 민비인지 몰랐다니까. 나도 민비라고 배웠다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왜 명성황후라고 부르느냐, 그건 또 웬 년이냐 이러면서 내가 찾아본 거야. 그랬더니만 고종이 공식 명칭을 명성황후라고 추존하고 죽으면서 폐비됐다가 다시 대한제국을 건설하면서
명성황후로 추존했다라고 역사 기록이 나와 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명성황후의 공식 명칭은 고종이 지은 이름이야. 그걸 왜 굳이 민비라고 불러야 돼? 이유가 뭔데? 뭐 때문에? 고종은 고종이라고 부르면서 왜 명성황후는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래? 명성황후를 비판할 수는 있어. 그 여자가 그렇게 막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조선의 국모다 지랄이지. 지가 무슨 국모야.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건 지랄이에요. 그러나 명성황후는 어떤 욕심을 가졌냐. 지가 계속 왕비를 하려는데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왕비 지위를 지킨 거야. 근데 청나라를 그러니까 이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니까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지 왕비의 지위를 지킨 거고, 청나라가 지고 물러가니까 러시아를 끌어서 또 일본을 지연시킨 거야.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어쨌거나 일본이 조선을 20년 먼저 식민지화할 수 있는 걸 막아낸 사람이라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공과 과를 정확하게 봐줘야 된다. 이게 망치 부인의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재희 팬이 많았어. 그러면 이재희에선 민비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민비라고 불러야 된다. 그게 잘못된 사관이라고요. 누구 건 뭐 맞고 누구 건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고종이 명성황후의 공식 명칭을 정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고종 황제를 우리가 고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명성황후는 명성황후라고 불러주는 게 그게 역사적인 팩트인 거야. 최종 명칭. 영조를 영조라 부르고 정조를 정조라 부르고 태조를 태조라고 부르는 건 그게 역사적 공식 명칭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정순왕후는 더 나쁜 짓 했는데 왜 정순왕후는 정순왕후라고 불러? 예. 그래서 우리가 민비라는 언어를, 그러니까 민비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어 퍼뜨렸는지를 알고, 물론 여러분이 민비라고 부르는데 내가 잡으러 갈 수 있어요? 목을 딸 수 있어? 너 왜 민비라고 불러? 이러면서 내가 막 목을 조를 수 있어? 난 목을 조를 수는 없어. 왜? 그건 당신의 사관이니까.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고 싶은 건 당신의 사관이에요. 당신이 볼 때 명성황후라고 부를 필요 없다. 고종이 이름을 추천했건 나발이건 나는 민비라고 부르겠다. 그건 당신의 사관이야. 그런데 당신이 민비라고 부를 때 그 민비라는 이름을 만든 게 일본 놈들이었다는 건 알고 부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사관이라는 거야. 그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게 그런 거라고. 여러분은 민비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은 민비라고 불러. 그러나 그 명칭을 일본 놈들이 만든 명칭이라는 거 알고 부르라고. 알면서도 부르고 싶은 건 그건 당신의 사관이야. 일본이 했다고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게 당신 사관이면 그게 당신 사관이야. 그러나 나는 그 공식적으로 태조를 태조라, 영조를 영조라, 정조를 정조라, 고종을 고종이라 부르는 것처럼 명성황후를 명성황후라고 부르고 싶다. 그게 나의 사관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민비라는 표현을 일본인들이 정말 악랄하게 쓴 거야. 의도적으로. 왜? 그 명성황후가 자신들의 조선 침략을 20년을 막았다니까. 원래 84년에 먹을 수 있었는데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막았지. 그 다음에 94년에 먹을 수 있었는데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막았지.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하고의 전쟁,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하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어마어마한 그 정력을 낭비한 거야. 일본 입장에서 보면 명성황후 누구냐? 시발년이지. 그렇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명성황후는 시발년이야. 그러니까 민비 시발년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쳤던 거지.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부인더러 야 뭐뭐 하니 부부간에 반말한 적이 없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에서 상놈들도 소위 저 농민들도요. 그 아내를 뭐라고 불러? 임자, 누구 엄마, 임자 이렇게 불렀어. 그리고 인양반이 이렇게 얘기하고, 인양반이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나온 표현이지만 임자, 당신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그러면 여보, 그쵸? 근데 왜 이렇게 반말하고 하대하고 여자를 무시하는 습관이 언제 나왔냐? 여자를 두들겨 패고 이게 언제 나왔냐?
일제강점기 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굉장히 여자의 지위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나라야. 왜 일본 여자들이 윤사마한테 뿅 갔냐 하면, 일본은 여자를 굉장히 성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봐. 그리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그거 알죠? 기모노라는 옷. 기모노라는 옷을 우리나라에서도 철없이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일본 가면 기모노 입고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기모노의 유래, 기모노 뒤에 보면 뭘 매달고 다녀요. 등에, 허리쯤에. 애기, 포대기처럼 뭐 하나, 얹고 다니는데, 그 포대기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게 일본은 역사적으로 몇백 년 동안 전쟁을 했어. 계속해서 소위 막부라는 애들이 나타나갖고, 무사들이 군웅 할거하면서 계속 전쟁을 한 거야.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마냥 수백 년을 전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씨가 마르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자꾸 씨가 마르니까 여자들이 지나가는 남자 아무나 붙들고 논밭에서 자리를 깔고 섹스를 한 거야. 씨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포대기를 메고 다녔던 거야. 그게 기모노야.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모노에 모르는 사람 있어? 이거 봐, 모르는구나. 예. 기모노의 유래가 그거예요. 예. 기모노의 유래가 그런 옷이야. 그래서 그 옷이, 원래 일본 사람들은요, 속옷이 없대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를 기억하면, 그 일본 선생들도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팬티를 벗고, 그 겉옷 하나만 입고 지낸다는 거야. 그게 우리 엄마한테 너무나 충격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문화가 되게 그랬어. 그런 문화야.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따라 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예. 기모노에 대한 의미도 알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요, 여자를 굉장히 하대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일본 강점기에 조선에 퍼뜨려진 거야. 그 전에는 여자를 하대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나라 문화가 남존여비, 우리나라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남존여비가 심해졌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조선이 남존여비 사회라고 알고 있지, 우리. 그죠? 우리나라 조선이 남존여비의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 아니라고. 원래 우리나라의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재산을 딸과 아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했어요. 그거 알아요? 조선의 법에 의하면 딸과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유산을 분배할 때 공평하게 했어. 또 옛날 양반집에 가보면, 옛날 고택에 가보면 사랑채하고 안채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채는 남편의 공간, 안채는 아내의 공간. 그러면서 이 사랑채와 안채가 더 넓어. 사랑채보다. 왜? 아내가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부엌도 있고, 뭐 말리기도 해야 되고, 뒷마당 뒷뜰에서 채소도 키워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안채가 더 컸어요, 원래. 사랑채는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고,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이게 조선의 가옥 건축을 보면 굉장히 남녀 평등했구나.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사임당. 심사임당의 특징이 뭐예요? 현모양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모양처는 뭐예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삼종지도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게 현모양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여자, 그렇게 알고 있잖아. 개무식한 거라고. 신사임당 그런 여자 아니야. 신사임당이 자기 남편이 지방관직으로 파견이 나갔어. 남편이 지방관직으로 파견을 나갔는데, 이 여자가 그 시부모를 모시고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댁에. 근데 시부모하고 안 맞았나 봐. 그래갖고 친정으로 가버린 거야. 강릉 오죽헌이 친정이야. 그 친정 가가지고 친정집에서 아들을 낳아서 가르치면서 그림 그리고 그렇게 우아하게 살다가 결국은 친정에서 안 죽었어요. 예. 신사임당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교에 대한 착각, 오해. 신사임당 그런 사람 아니었다고. 그러면 신사임당이 그럼 개잡년이냐?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마님, 마누라, 여자들에 대해서 그만큼 존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선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대단한데 부녀자를 뭐 이렇게 강간하고 폭행하고 그러면은 엄벌에 처했어. 예. 그래서 마누라라는 말이 낮춘 말이 아니라 높인 말인 거 알죠? 마님보다 높은 말이야, 마누라가. 마누라라는 말이 마님보다 높은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되게 조선이 미개하고 나쁜 나라라고 배우고 자랐어요. 우리 역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우리 역사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 역사가 너무 미개하고 나쁘고 남존여비, 그래서 막 그 남자만 존중하고 여자를 무시한 그런 나라인 줄 알고 컸어. 남존여비는 일본에서 강화된 사상이야. 임진왜란 이후에 남존여비가 나타나기 시작해. 원래 조선 전에는 남존여비가 없었어요. 남편, 여편. 여편이 남편하고 다른 말이야. 남정네, 여편네 같은 말이었다고. 우리가 이런 여편네 욕인 줄 알잖아. 남정네, 여편네, 남편, 여편 그런 뜻이야. 원래 우리말이 나쁜 말이 아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 일본 침략군이 그렇게 우리의 조선의 역사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어. 그러면서 조선이 망해 마땅한 나라라는 그 의식을 심은 거예요. 정말 나쁜 거야. 정말 나쁜 사관이야. 원래 우리나라 조선은, 여러분 그거 알죠? 경국대전. 어렸을 때 배웠잖아. 경국대전이 뭐야? 법전이야. 경국대전에 보면 뭐가 나온지 알아요? 경국대전이 1400년대에 완성된 법전이야. 일종의 헌법이라고. 경국대전에 뭐라고 나왔냐? 살인죄는 사또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춘향전에 보면 사또가 춘향의 목을 쳐라. 이때 암영어사 출도요. 거짓말이라고. 경국대전에 살인범은요, 삼심제도가 나와요. 경국대전에 보면 살인을 한 자는 지방관이 이게 범인이 맞다 싶으면 그 고을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내. 그러면 관찰사가 확인을 해. 어머, 이 새끼가 살인범이 맞아. 그러면 한양으로 압송을 했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얘가 살인범이 맞다 싶으면 거기서 처벌한 거야. 삼심제가 있었어요. 이 경국대전을 보면 얼마나 이 조선이 체계적인 나라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굉장히 조선을, 우리나라는 조선을 굉장히 나쁜 나라인 걸로, 나쁜 나라인 걸로 그렇게 착각하도록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가 뭐라 그래? 우리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극복해야 된다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까지 니네 아버지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심어놓은 거지 같은 역사관을 우리가 이제서 극복했는데 도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시발. 여러분,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박근혜가 지네 아버지식 역사관이 올바른 역사관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건 네 아버지의 역사관이지. 일본군 장교였던, 남로당 당원이었던 네 아버지의 역사관이지. 조선의 역사관 올바른 역사관이 아닌 거지. 올바르다는 표현 자체 쓰지 말라고.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옛날에는 이제 사극을 하면 그 옆에 항상 그 꼭 단역이 하나 들어갔어. 어떤 단역이냐면 양쪽에 남자가 앉아가지고 계속 써. 양쪽에 남자가 앉아서 계속 왕 옆에서 써. 기록을 해. 그게 누구예요? 사관이었어요. 그게 항상 옛날 드라마엔 다 있었어. 옛날에 우리 80년대 조선왕조실록 이런 드라마 할 때는요. 그게 다 있었어요. 그 사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날마다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관이 쓰는 쓰는 자료를 뭐라고 불러? 사초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초라는 게 뭐냐면 왕이 죽은 뒤에 그 왕의 역사를 쓰는 실록이라는 걸 쓰는데 그 실록의 기본 자료를 사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초를, 그럼 사초는 내 시대의 기록이잖아. 내 시대의 기록을 임금이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사초를 봤던 유일한 인간이 연산군이야.
사초를 본 유일한 인간이 연산군이고 그래서 폐위된 거야. 예. 그 사초라는 건 경국대전에도 보면 볼 수 없게 되어 있어. 왕은 사초를 볼 수 없는 게 법이었어요. 왜? 그래야 공명정대한 기록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관을 연산군이 죽이고 막 그래. 사초를 내놓으라고. 이 조선왕조실록이 그거 알죠? 세계문화유산인 거. 그거 아시죠? 조선왕조실록이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도 600년 왕조의 역사를 그렇게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온전하게 보관한 나라가 없어.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야. 조선왕조실록이. 예. 예. 기가 막히죠. 그 조선왕조실록이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그렇게 왕 옆에서 계속 적어. 그 사초들을 가지고 왕이 승하한 다음에 실록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돼. 그래서 거기서 실록을 편찬을 해. 근데 그 편찬된 실록을 그러면 죽은 왕의 아들에게 보여줘? 안 보여줘. 이 실록을요. 왜? 죽은 왕의 아들이 그래 실록을 보자. 보여줘? 안 보여줬다고. 왕은 당대의 사초를 볼 수 없었고 그 죽은 왕에 대한 기록을 아들이 볼 수 없었어. 왜? 아들이 그 기록을 보면 너 왜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썼어? 시비 걸 수 있잖아. 그래서 법으로도 실록은 바로 밑에까지는 볼 수가 없는 거야. 사화는 다른 얘기예요. 사화라는 말은 사림의 화란 뜻이야. 사림의 화. 사림의 화라는 건 훈구파하고 반대로 사림이 있었는데 훈구파는 조선을 건국한 세력, 태종이나 세조를 도와줬던, 그러니까 태종, 세조를 도왔던 게 이제 훈구파 애들이고 그 훈구파의 반대 세력으로 성종이 데리고 온 옛날에 그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의 후손들 그들을 사림이라고 불렀고 사림을 데려다가 집권을 하게 했더니 사림을 죽여버린 사건 그게 사림의 화. 역사의 화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좌우지간 이 역사라는 건 그래서 그렇게 실록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실록을 4개를 똑같이 필사를 해. 4번으로 필사를 해서 이걸 전국의 4군데에다 나눠서 보관을 했어요. 강화도, 그 다음에 어디, 그래서 태백산 이렇게 해서 4개의 사고가 있었어. 실록을 보관하는 창고. 그 창고를 목숨처럼 지킨 거야. 그 왜 4군데에다 나눠서 했을까요? 전주도 사고가 있었지. 전쟁이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실록이 4군데에서 보관했기 때문에 무슨 전쟁이 나고 무슨 사고가 나도 하나는 살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그쵸 조선이 백업한 거야. 백업. 이 백업이라는 거 우리는 인터넷에 나온 다음에 한 걸 줄 알잖아. 아니라고요. 조선은 실록을 백업했던 나라야. 대단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 이 조선의 왕릉들도 그래요. 왕릉도 세계문화유산이야. 조선의 왕릉. 그거 알아요? 우리 조선의 왕릉들이 유엔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야. 어떤 나라도 600년 왕조의 무덤을 다 기억하는 나라가 없어. 다 기록해둔 나라가. 우리는 그걸 다 기록해놨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 조선의 문화가요. 대단한 문화예요. 그렇게 조선의 문화가 대단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이었냐? 조선왕조실록 때문이야. 우리 고려는 더 어땠는데? 고려가 더 낭만적이고 더 멋있었어요. 근데 고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 고려사가 있긴 한데 고려사가 조선 초에 쓴 역사책이야. 고려 당대의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고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근데 고려시대에 쓴 기록, 삼국사기, 삼국유사. 누가 이런 말 했다더만. 역사책을 통일하고 싶으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부터 통일해라. 삼국의 역사를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게 사기야. 삼국사기. 이련이라는 스님이 쓴 게 삼국유사야.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가 아예 정치적 입장이 달랐어. 정치적 입장이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를 쓴 거는 소위 이제 고려는 우리가 이제 삼국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신라가 고려의 중앙 정치 무대를 완전히 장악한 뒤에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 신라의 입장으로 쓴 게 삼국사기야. 신라사를 중심으로 삼국사를 정리한 게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정사가 아니라 야사야. 조선 팔도 삼천리에 떠돌던 전설들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그게 삼국유사야.
그래서 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하고 사관이 달라. 사관이 다르고 이 삼국사기는 신라가 적통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왜곡된 역사야. 삼국사기가. 왜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이 너무 빨라요? 말이 저기 조금만 천천히라는 게 뭐야? 내 말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내용들이야. 그리고 인간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는. 근데 삼국사기는 신라가 적통이라는, 그래서 통일신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50분 고마워요. 원래는 우리가, 통일신라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야. 그냥 신라라고 불러야 돼. 왜냐? 그래가지고요. 김영삼 때 바뀐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썼냐? 남북국 시대라고 가르쳐. 남신라 북발해. 그래서 발해를 그러니까 북쪽을 지배했던 발해와 남쪽을 지배한 신라가 동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 다음은 남북국 시대다. 그렇게 가르쳐요. 김영삼 때부터. 김영삼 때 바뀐 국사책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이 통일신라 중심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 소위 교학사 역사 주장자들은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거 알죠? 뉴라이트 할아버지 선생님들은 뉴라이트 역사관에 찌들어 있고 일제강점기에 교수들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은 발해가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그래. 한반도 역사에 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 많이 봤지. 그게 통일신라가 유일하게 우리 한국사이고 우리 한국의 역사이고 발해는 우리 역사가 아니다. 그게 통일신라라는 이름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이야. 기가 막히죠? 기억이 막 나지? 지금 막 현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지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서 발해가 북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고구려도 북한의 역사겠네. 발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북한의 역사면 고구려도 북한의 역사겠네. 지랄하고 있는 거지. 이 얘기는 결국은 근데 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이 그렇다는 거 알고 우리 역사를 훔친 거야. 고려의 역사,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 발해의 역사가 한반도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게 동북공정이라는 거야. 그 동북공정이 언제 시작됐냐면 90년대 시작됐어. 90년대 초반에. 우리는 모두 미친놈들이라 그랬어. 저 지랄을 왜 할까? 알고 보니까 그게 동북공정의 목적이 뭐였느냐? 한글 공정이 목적이었던 거야. 한글 훔치기. 왜? 90년대 초반은 어떤 때죠? 90년대 전 세계에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된 때예요. 퍼스널 컴퓨터, PC가 보급이 됐어. PC에는 모두 뭐가 있어? 자판이 있어. 그 자판으로 중국말을 표현해봐. 안 돼. 중국말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중국말은 어딜 가, 어느 나라나 어떤 언어를 써. 그 소리를 써. 그러면 그 소리에 해당되는 한자가 쫙 떠. 그걸 고르는 과정을 다 거쳐야 돼.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네들이 자료 정리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 중국의 휴대폰들도요. 어떤 식이냐? 알파벳으로 로를 쓰는 거야. 그러면 ROH 이런 식으로 써. 그러면 그 ROH에 노자가 쫙 떠. 그 중에 커서 움직여갖고 찍어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야. 중국말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큼 속도가 는다고 안 거야. 중국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굉장히 똑똑해.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 더럽긴 해. 거기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특히 북경 지역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안 씻어. 그래서 안 씻는 게 복이 있다는 거짓말로 막 국민을 호도한 면이 있지만 중국의 천재들은 진짜 천재야. 여러분 상전벽해라는 말 아시죠? 이 상전벽해라는 말이 뭐야? 뽕나무 숲이 바다로 변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옛날 중국인들이 저 수천 년 전에 뭘 알았어? 땅이 융기하고 치마학을 알았다고. 그 계림 이런 걸 보면서 이 계림이니 성림이니 토림이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옛날에 바닷속에 있던 건데 이게 땅이 떠올라서 지금 이게 저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야.
이 동양의 철학이요. 서양의 과학, 동양 과학을 못 따라와. 동양의 과학이 얼마나 대단한 과학인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자의 치명적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한글을 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심양으로 가잖아요. 중국의 심양에 가서 소위 우리 옛날에 고구려 발해 지역, 고구려 발해 땅을 가잖아. 전부 다 한글 간판이야. 그래서 내가 어머 여기 중국에서도 한글 간판이 우리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 거 알고 봤더니 이것들이 한글이 자기네 고려민족 조선족의 언어다.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라고. 이 중국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장이안이 고향 방문한 예능이 있었어. 그 리장이란 데를 가잖아요. 그 리장이란 데가 어디냐면 라오스 캄보디아 바로 위쪽에 있는 중국의 서남부에 있는 도시야. 그걸 뭐라 그래야 되냐. 하여튼 성이야. 근데 이 성은요. 소수민족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 소수민족의 문화를 다 적극 지원해줘. 그 길거리에 나와서 옷 입고 춤추는 사람들 다 공무원이야. 공무원 시기야.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그 짓을 시켜. 그리고 노래 부르고 관광객 앞에서 노래 부르고 그 전통 옷 입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다 그거 나라에서 해주는 거야. 나라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수민족의 언어를 막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JTBC 프로그램 중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 첫 번째 보면 백족의 언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림 문자를 보여준 장면이 있어. 그림 문자. 그래서 걔 똘똘한 애 걔 누구니? 미국인 그 까까머리 똘똘한 애. 걔가 타일러가 그 중국 백족의 문화 그 문자를 가지고 의사 표현하는 그런 장면 나오죠. 중국의 전술이야 그게 뭐 중국 백족의 문화를 뭐 살리기 위해서야? 내가 볼 때 그거 한글 훔치기야. 한글 훔치기. 한글이 뭐보다 쉬워? 영어보다 쉬워. 한글은 이 알파벳보다 더 쉬워. 그래서 쟤네들이 한글을 훔치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쟤네들이 한글 훔치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만들고 그렇게 역사를 왜곡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일본 놈들이 만든 사관대로 우리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하고 그 말에 따라서 모르고 민비라고 부른다면 알고 부르는 건 문제없어. 그러나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르게 된 시초를 모르고 민비라고 부른다면 그건 부끄러운 거죠. 조사관님이 자 잠시 후에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이 도착하시면 또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지? 에러? 어떡하지? 런타임 오류래. 또 녹화 안 되면 참세상님 녹화본 오늘 거 좀 보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하고자 했던 이야기 국정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우리 잠깐 보자. 내가 이거 들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우리 같이 볼만한 지금 이 순간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을 기다리면서 같이 볼만한 뉴스가 있는지 방송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 오시면 함께 읽는 뉴스라는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로 아프리카에 접속을 하셔서 망치부인 방송국으로 따라오시면 이런 기록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벨이 울렸어요. 예. 내가 이제까지 만난 게스트 중에 제일 재밌었어. 지금 이제까지 내가 만난 게스트들 중에 나는 오늘이 가장 감동이었어요. 아니 이런 분들 왜 우리가 그동안 몰랐을까? 저는 이분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았는데 사실 저는 이 고상만의 수사반장을
아니 내가 볼 때 이하경 의원을 넘어섰어. 수달 이하경 선생을 넘어섰어 지금. 이제까지 제일 재밌었던 분이 수달 이하경 선생이었는데 이하경 선생을 지금 고상만 조사관이 넘어섰다고 봐. 난 진짜 제일 재밌었어. 그죠? 예. 진짜 이렇게 넘어섰고 무엇보다 전체 몸으로 직접 발로 뛰고 직접 그 자료들을 찾아내는 대한민국의 진짜 이 21세기의 사관이야. 우리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내가 다음에 안 오면 고소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북에 친구 신청하신 다음에 우리 이제 이 고상만 조사관님이 우리 망치부인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강제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 아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했죠? 아니 오늘 4시간 방송을 했는데 4시간 방송을 했는데 전혀 안 힘들어. 나 아까 나 진짜 심장마비 걸린 줄 알았어. 자료 찾는 장면에서 그 자료 찾는 장면에서 심장마비 걸려. 내 얘기를 듣다가 너무 흥분돼갖고 멈춘 건 처음이야. 정말 너무 재밌었죠. 근데 진짜 눈물 나고 오늘 정말 눈물 나고 웃기고 그러면서도 너무 감동이에요. 나는 감동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정말 감동적이셨을까요? 자 지금 이 시간 근래에 들어 최고입니다. 예, 생방송 중에 추천 4,000을 돌파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인 것 같아. 추천 4,000 해주신 4,000개 추천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내용 있는 방송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자리를 안 비우고 진짜 그랬죠. 자리를 뜰 수가 없었지. 근데 중요한 건 속도야. 말하는 속도가 2시간을 앉아서 이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 이 양반은 솔직히 아까 내가 딱 1시간 봤는데 1시간에 다른 사람이 2시간 얘기할 분량을 하더라고. 우리가 오늘 2시간에 4시간 분량을 뽑아먹은 거야. 빨리 재방송해야 되겠죠? 예, 빨리 재방송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긴 이야기는 안 할게요. 예, 지금 오늘 한 4시간 방송했는데 우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내일 얘기합시다. 예, 자세한 얘기는 우리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이번 이 고상만 조사관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11월 11일 그때 나 이제 고상만 팬클럽 할 거야. 고상만 팬클럽 할 거니까 우리 고상만 팬클럽 내가 회장. 고상만 팬클럽 내가 회장. 그러니까 우리 그날 우리 팬클럽 고상만 팬클럽 분들 팬클럽 있을래나? 그럼 우리가 가서 쪽수를 밀어붙여야 돼. 자, 우리 방에서 고상만 팬클럽을 즉시 결성하고 그날 11월 11일 저녁 7시 홍대역 2번 출구 카톨릭 청년회관 5층에서 우리가 모여 들어가야 돼. 모여서. 그러니까 아마 선착순 100명이라 했잖아.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6시 반에 만날까? 응? 6시 반쯤에 우리 딱 만나갖고 대여를 형성해서 거기 현장을 접수하자고. 자, 그래서 우리 11월 11일 날 그날 방송 일찍 끝내야 되겠다. 홍대까지 가려면. 그죠? 예, 현장에서 제가 또 모바일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 못 오잖아요. 평일이라. 예, 지금 그 지방에 계신 분들 평일이라 못 오실 테니까 그날 제가 모바일 방송할게요. 예, 아유 우리 김우현 저 이럴 때는 질투 안 해. 왜? 내가 악수하자로도 안 하잖아. 자기 부인한테 걸릴까봐 내가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도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런 사람 우리 신랑 질투 안 해. 아유 내가 이제 과거가 무슨 과거?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 고상만 조사관님을 진짜 우리가 삼고초로 해서라도 우리는 매달 이분을 모셔서 우리가 뭐라 그러나 들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이분이 알고 있는 현대사의 기록들 무사히 가셔야 되는데 진짜 걱정된다.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살아있는 몇몇 안 되는 인재야. 이 사람은 내가 딱 봤을 때요. 이거 살아있는 몇몇 안 되는 인재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나눠야 돼. 그리고 우리가 다 조각조각 나눠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 이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눠서 저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돼. 나는 정말 나는 진짜 막 오늘 이거 봐 소름이 또 끼치고 있어. 이게 소름이요. 예, 이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지?
소름이 막 쫙쫙 돋고 있어, 지금. 나는 이분을 오늘 날 만나게 하신 게 나는 우리 하 사장님의 큰 뜻이라고 봐요. 예. 이 하 사장님의 큰 뜻이라고 보고 내가 그동안에는 그냥 뭐 이렇게 인사치레로 뭐 고마웠다 대단했다 얘기했지만 나는 오늘 이분은 우리가 돈을 드리고라도 진짜 이 강사료를 드리고라도 이분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역사에 우리들이 다 증인이 돼야 된다. 이 혼자서 알고 있을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책 봤거든요.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근데 내가 이 중정 이 책은 준다는데 못 받았어.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못 받은 것 같은데. 예. 하여간 이 책 그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일단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다음 아마 그리고 글을 쓰는 게 이게 말이 재밌는 사람이 글도 잘 써. 아마 이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1일 날 현장에서 만납시다. 예, 11일 날 우리 고상만 선생님의 고상만 작가의 고상만 조사관님의 대한민국 진짜 애국자 장준하의 밤 행사에서 만나기를 약속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예, 그 고상만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라는 전쟁을 선포한 다음 날입니다. 국정교과서 전쟁 2일날 두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 내가 국회에서 포기하라 그랬잖아. 국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망치 부인의 답변은 고상만 조사관님이었습니다. 이 고상만 조사관님이 제가 볼 때는 그 박정희의 기록, 박정희 시대의 기록을 복원해낼 인물인 듯 하네요. 자, 우리는 아주 큰 무기를 얻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 감동적인 오후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평안히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셨나요? 예. 오늘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 주신 4,083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망치부인 방송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 다음 방송 내일 이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